어쩌면 장기 금리 4.5 정도가 그냥 이제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식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춰서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오면 실질 금리 내려오고 그리고 미국 달러와는 어느 정도 약세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그리고 주식은 오르겠죠. 전 글로벌리. 그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죠. 진짜로 큰 시즌2는 세법인데 시작부터 좀 삐걱댔잖아요. 예. 근데 삐걱된 거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보기에 큰 거는 배당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국민적인 합의가 과연 주식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갈런지. 아니, 저는 이제 관세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이거 뭐 보여드리기가 그거 한데 아마 좀 CNBC 한번 슬쩍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대문 기사가 글로벌 스탁 마켓 appear numb, NUMB, numb to Trump's reciprocal tariffs. 그러니까 트럼프의 상호 관세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시장이 이제 넘해진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무감각해졌다 이런 뜻이죠. 이거 정리도 많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닙니까? 관세는 뭐 좋든 나쁘든 좋든 나쁘든 불확실성이 좀 많이 줄기는 했죠. 뭐 좋은 쪽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네. 어쨌든 미국이 관세를 어느 정도 때리고 그래서 뭐 공급망들이 많이 변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이제 돼가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남아 있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큰 변화가 뭐 더 있겠나. 뭐 인도나 이런 데들이 아직 좀 남아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얻을 거를 좀 얻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얻을 건 얻었다. 예, 전부 다 미국이 다 망한 거 아니냐, 미국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들이 더 험악하게 된 데 많죠. 더 힘들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이 변한 건 변한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상황을 좀 보면은 예. 조금 이제 좀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변한 거는 단기 금리는 좀 확실하게 내릴 것 같아요. 단기 금리는 예, 단기 금리는 내렸다. 예, 내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 예, 기준 예. 뭐 이미 좀 내려왔고 그러니까 기준 금리 자체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내리지 않겠나. 아하. 우선 시장도 뭐 며칠 그렇죠. 사이에 예.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왔지만 결국은 고용이 그 고용 숫자 저번 주 금요일에 나온 건 사실 그거는 좀 충격적으로 예. 그동안 숫자가 이렇게 틀리게 봤나 정도로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뭐 경기, 고용, 물가가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니까 역시 고용이 좀 스타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고용 쪽에서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건데 그동안 고용이 괜찮다고 했던 거를 두 달치를 그렇게 그냥 25만 8천 개. 예. 근데 그게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안 맞을 거래요. 앞으로는. 앞으로? 예전에도 그 고용은 좀 잘 안 맞았는데 그게 서베이거든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받는 예, 거니까 예. 발표를 할 시점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답을 안 오고 답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정확한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은 답변을 하면 뭐 돈 주나 봐요. 그걸 그래요? 깎았대요. 예? 그걸 내렸대요. 내렸대요? 예. 요번에 뭐 돈 주는 머스크 대신 무슨 가면서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 뭐 이런 정도인가? 좀 많이 나섰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 응답률이 떨어져가지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용 쪽은 통계가 잘 안 맞긴 하는 건데 요번에 좀 심하게 안 맞아서 한 2달 전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경기나 물가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네. 시장도 내려온 게 있고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면은 이게 뭐 연준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저께인가요? 쿠글러 연준 그 바뀐 다음에 미란인가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미란 리포트 썼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스티브 미라. 예, 예. 말하라고 합의 예. 뭐 100년짜리 그야말로 얘기했다. 그야말로 최측근이죠. 관세 정책도 미란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최측근이고 네. 뭐 지금 뭐 완전히 트럼프하고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뭐 파월이 버티고 또 연준 위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독립적이긴 하지만
뭐 정부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느 예. 정도는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기 금리, 특히 미국 기준금리를 조금 생각보다 뭐 빨리 내리는 쪽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선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큰 변화인 것 같고요. 미국 금리가 내리면 네. 주식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예, 뭐 나쁠 이유가 없는 안 그래도 거죠. 지금 약간 이제 네. 그동안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는데 네. 뭔가 추가적인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경기가 나쁘든 뭐가 했든 트럼프가 난리를 치든 간에 기준금리가 내려와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뭐 주식에 나쁠 게 없는 거죠. 유동성도 예, 늘어날 예, 수 있고 예. 더 완화적인 분위기가 가면은 예. 그러면 결국 금리가 내리고 주식이 미국 주식이 좋아지고 그리고 달러와도 아무래도 약세가 돼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서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유야 뭐든 간에 예. 미국 금리가 전체적으로만 내려와 주면 예. 주식에 나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코스트 오브 펀드도 낮아질 뿐 아니라 예. 뭐 주식에 항상 그 대비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자산 가격들이 내려올 테니까 예. 타겟하는 그 수익률이 낮아질 테니까 나쁠 일이 없는 거죠. 리스크온이 되는 거고 사실 그게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미국 주식도 거의 최고점에 있는 거고 뭐 일본도 최고점에 지금 와 있는 거고 일본은 금년에 뭐 4% 5%밖에 안 올랐지만 예. 최근에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예. 또 우리는 어쨌거나 3,200 최고점은 아니지만 금년에 우리가 33%를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미국보다 굉장히 뭐 예. 25%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른 거니까 다들 지금 괜찮거든요. 사실 주식이 다들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불안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익률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단기 금리가 내려와서 이자율만 내려주면 그러면 사실 만사가 좀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 문제는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데 오는데 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올 거냐는 거죠. 지금은 단기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장기가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뭐 오른 날도 있어갖고 그야말로 커브가 찔끔하죠. 완전 그러니까 서버렸죠. 예, 이제 더 쓸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물에 가면 얘기가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게 예. 지금 많이 단기를 내린다고 해도 예. 지금 그동안 많이 변한 걸로 봐도 한뭐 내년 말 정도 되면 뭐 3.25 정도가 마켓이 보는 거고 조금 더 봐도 3%잖아요. 2년물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4.25, 4.5인데 4.5인데 지금 예. 뭐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예. 2026년 말 되면은 지금 3.25 뭐 이 정도 보거든요. 3% 잡자 이거야. 좀 더 3% 잡고 예,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 가자 그러지만 3%까지 내려가도 예, 예. 그러면 3%와 지금 4.25 예. 뭐 예를 들어서 4.5 예. 아주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리가 우리가 워낙 플랫한 금리를 오랫동안 봐와서 그렇지 어쩌면 지금 뭐 4.5 정도 지금보다 약간 올라가는 금리 그 금리가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사람들 많이 걱정하는 게 뭐 미국 재정 적자가 너무 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예, 예. 지금 뭐 37조 뭐 이런데 이게 50조 한다는 거 아니에요? 50조 달러를 간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 재정 적자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채 장기물 이제 10년짜리가 이제 실질 금리니까 예. 실질 금리를 안 올리려고 미국이 지금 별수를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금리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국채 발행을 다 짧은 걸로만 하고 있죠. 맞아요. 예, 그거 다 짧은 걸로만 하고 있고 최근에 한 거는 은행들 보고 예. 많이 사라고 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면은 그 리스크 값이 잡히는데 은행은 그 리퀴디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리스크 값이 항상 문제인데 그 리스크 값을 많이 낮춰줬어요. SLR 규제 그렇죠. 예, 그거 많이 낮춰줬잖아요. 그거 엄청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은행이 안 사면 이미 현실화 그렇죠. 은행이 안 사면 그만이지만 네. 그래서 난 안 사 그러면 그만이지만 살 수 있는 룸을 많이 늘어주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뭐 적극적으로 뭐 하잖아요. 예. 그게 뭐 국채를 좀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 예. 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은 재정 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관세를 때리면 예.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니까 뭐 장기 금리, 국채 금리는 뭐 이것저것 다 한다 하더라도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의 함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채권에서 해줘.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요번에 단기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더라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거나 장기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3%까지 내려가는데 뭐 어떻게 5%가 되겠냐 그러지만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예. 하루짜리 금리 3%에 10년짜리 금리 4.5.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많이 본 그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그동안 한 10년 동안 안 봐와서 그렇지 그 전에 가면 많이 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장기 금리 4.5 정도가 그냥 이제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식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춰서 그거보다 아웃퍼폼 해야 이제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면은 그러면 시나리오 별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장기 금리는 물론 미국의 뭐 경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근본적으로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조금 매니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뭐 그런 거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네.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 주식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내려오고 실질 금리 내려오고 뭐 초단기 금리 내려오고 그리고 미국 달러와는 어느 정도 약세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그리고 주식은 오르겠죠. 전 글로벌리. 그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죠. 리스크 온. 리스크 온. 그리고 충분하게 자금도 완화적인 정책으로 풀려나가고 기업들은 그런 바로잉 코스트가 낮고 돈이 충분하고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투자를 또 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야, 돈 많이 풀었더니 역시 주식이 올랐네. 부동산도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레벨에서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 더 갈 수 있다. 이게 뭐 이렇게 황당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제 생각에는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절반보다도 더 많이 있을 정도로 이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많이 있고 그렇다면 뭐 미국 주식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거든요. 미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냐 덜 오르냐를 예, 따로 예. 생각해 보는 거지. 예. 금년에도 뭐 25% 이미 올라왔고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25% 이상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워낙 밀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선은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를 좀 보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주식이 뭐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지만 미국 주식이 내리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역전을 해가면서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의 그런 분위기들이 일단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포맥스 6511 화면입니다만 나스닥이 금년 들어서 현재 딱 10% 올랐네요. 네, 근데 우리 코스피가 33.78%. 그렇죠. 코스닥이 19.33%. 저 지금 뭐 나스닥 S&P 500은 나스닥보다 좀 더 못해서 뭐 지금 이제 7.79, 뭐 8%라고 그러니까 보면 평균적으로 되니까. 우리가 예. 25 정도는 올라왔는데 예, 맞아요. 25가 뭐 잠깐 점프해서 한국 먼저 하면 25에 저는 근본은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상법 개정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전에 LG와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할 때 진짜
흥분했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저럴 수가 있냐. 그래요. 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게 수 있다고 소액주주 쌩까고 그렇게 네. 할 수 있냐. 네. 그 카카오 막 지분 쪼개고 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대기업들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법률적인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회사의 경영진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데 이제 소액 주주한테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이런 대주주만을 위하고 소액 주주를 뭐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회사는 좋아지는데 대주주만 이익이 나고 소액 주주는 이익이 안 나는 진짜 황당무계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많이 줄여준 거죠. 그래서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이 그 하나로서 그거 하나로서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그 목표를 딱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보고 환호한 것이고 시장도 환호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값이 25%를 진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시끄럽잖아요. 그 뭐 50억이냐 10억이냐 뭐 그런 것도 시끄럽고 대주주 양도세 범위 확대.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뭐 여기서 뭐 핸드폰을 보고 또 뭘 하고 예. 뭐 그런 것도 시끄럽고 한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저보고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배당인 것 같아요. 배당 분리과세. 지금 이거 약간 뭐랄까요? 지금 원래 발표됐던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손을 본다는 글쎄요, 겁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배당 분리과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상법이 개정돼서 아까 그 황당한 그 경우가 한 종류가 없어졌어요. 예, 회사는 그래요? 엄청 잘 되는데 대주주만 이익을 보고 소액주주는 이익을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네. 황당무계한데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해도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지적받아왔던 게. 쉽게 얘기해서 주주 환원이 없는 거예요. 쉽게 가면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자사 소각도 안 하지만 네. 배당이 너무 없어. 그렇다면 배당을 늘리면 5천 가죠. 못 갈 이유가 없어요. 배당을 늘리면. 그러면 배당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예. 배당을 늘리는 게 관건인데 뭐 아시겠지만 배당을 결정하는 거는 이사회예요. 예. 주주총회가 아니에요. 예. 그 이사회인데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 할게.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는 이거를 증액은 못 해요. 우리나라 지금 법은 밑으로만 할 수 있어요. 10% 너무 많아. 5%만 하지 그래. 예.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예. 이사회가 다 해요. 그러면 뭐 이사회는 대주주가 정하는 건 맞잖아요. 네, 그 이사회가 이제 소액주주를 쌩을 못 가는 것뿐이지 이사회는 아직도 대주주가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대주주가 나는 배당하는 게 불편해. 그렇다면 경영진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배당을 하지 않고 이거를 보유액을 갖고 있거나 어디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배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배임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의사결정이지.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뭐 꼭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주주들이 배당하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예. 배당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대주주들이 왜 배당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해보면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좀 나쁜 거예요. 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주주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는 내 네, 거야. 네. 근데 대주주들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는 소액주주 거예요. 근데 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배당을 왜 해? 배당을 하면 70% 남들 주는데 이거 내 건데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배당을 하면은 그야말로 너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배당을 계속해 되면은 회사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맞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대주주들이 아직도 상속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이 경영권을 예, 갖고 싶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 주식을 갖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경영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도 말릴 수가 좀 없는 게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게 야, 회사를 갖고만 있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아. 통제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진짜 막말로 뭐 회사를 하나 더 세워서 거기다 밀어줄 수도 있고 예. 이런 건 다 배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네. 이거는 상법 개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도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이사들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의 이익을 해야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옛날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썩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당을 늘려주려면 대주주가 결심을 해야 되고 네. 대주주가 배당을 좀 하게 하려면 상속이나 증여세를 낮춰주지 못하면 배당이라도 좀 낮춰주면 그럼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배당이 낮아지면 뭐 배당에 대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네. 20%로 낮춰주면은 그러면 나도 받고 자식도 받고 그래서 내가 받아갖고 현금을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를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고 시장도 이게 대주주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둘째로 치고 그냥 주식 시장만 본다면 배당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분명히 좋다. 그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길래 그러면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쳐줘야지. 예.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 분리과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배당 분리과세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은데 배당 분리과세를 뭐 일방적으로 전체를 20으로 한다든가 하는 데는 진짜 커다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요. 이건 부자 감세가 확실하거든요. 이 부자 감세라는 이런 이슈 그것과 주식시장을 올릴 수 있는 배당을 늘리는 거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모르죠. 그래야말로 사회적인 합의죠. 그러니까 이 배당을 분리과세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을 보면 배당 분리과세가 마치 소액주주한테 세금 깎아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 예, 뭐 예. 내가 배당 좀 받으면 그거 뭐 30% 냈는데 지금 뭐 20% 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일반 투자가의 소득세를 줄여준 거예요. 마치 뭐 다른 거 줄여주는 것처럼 뭐 증권세를 줄여주든지 뭐 뭘 네. 줄여주든지 예. 증권에 관련된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배당을 늘려주는 쪽이 아니라 일반 투자가들의 세액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세액을 줄여준다고 해서 배당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배당을 늘려줄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대주주지. 뭐 싫지만 그게 팩트인데 그런데 그 배당을 줄여주는 것이 그야말로 커다란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배당 분리 과세 이거 저거 떠나가지고 도대체 정부에서는 이걸 배당받은 사람들에 배당받은 주주들에 대해서 세금을 또 해서 세수 확대가 목적입니까? 여기서 세수 확대가 목적이라서 그냥 이 배당 분리과 배당 여기 세율이 높아서 막 배당도 안 할래.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세율은 그 세금은 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을 안 하는데 무슨 세금이 있겠어요. 그 똑같은 게 10억 요번에 대주주. 아니 대주주 그거 똑같아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아요. 아니 맞으시죠. 예를 들어서 그 부자 감세 프레임에 늘 갇혀가지고 뭐 진전이 안 되면은 좋아요. 부자가 죄진 것도 아니고 저는 부자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싫은 사람 하면 전부 손든대요. 그런데 부자 되고 싶은 사람 하면 좀 더 손드는 사람 다 손든대. 그런 거죠. 예, 예? 그거는. 예. 예.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20% 배당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서 주주가 있어서 네. 20% 해서 200만 원 세금 내요. 네. 배당을 한 10억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그럼 2억 낼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20%가 여기 소액주주한테나 대주주한테나 뭐 큰 손이나 쪼막 손이나 다 20%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데. 예, 그런데 그게 예. 부자 감세죠. 왜 그러냐면 그게 상속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하고. 그래요. 예, 상속하고요. 상속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기업의 대주주예요. 뭐 삼성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기업의 뭐 대주주면은 예. 이거를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을 때 진짜 줄 방법이 없어요. 그 둘 다 외국인이 되더래요. 둘 다 싱가포르로 이사를 갔어요. 아니 손자한테 가면 4분의 1토막이 된다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는. 두 번만 가면 없어져요. 두 번만 가- 예. 그러니까 둘 다 외국인이 됐다고 쳐도 네. 외국인이 둘 다 됐는데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뭐 미국 이런데 뭐 상속세가 거의 없는 데들도 많거든요. 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냥 외국인이거든요. 비거주자인데 그 경우에도 한국 주식이 물건이면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거기에 돌파구 중에 하나가 배당이거든요. 배당을 해주면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해소가 되죠. 배당을 서로 받고 그래서 뭐 증여를 좀 해주고 예. 그다음에 배당을 받고 예. 또 내가 배당 받은 거를 내가 또 주고 예. 물론 원칙적으로는 현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요즘 1세대 그 부자들은 뭐 해외에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3세대들은 대부분 다 유학을 해가지고 지금 국적이 한국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얘기지만 그쪽에는 어느 정도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배당 자체에도 50%로 묶여 있고 주식 양도소득세도 이분들은 굉장히 처음에 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100원에 산 게 뭐 10만 원, 100만 원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50%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한테 돈을 주는 이슈도 있지만 조금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해 주는 쪽으로 가면 회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한 60%쯤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돼 갖고 한 30%쯤 될 텐데 지금 30%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 버리면 회사의 경영권이 방어가 안 돼요. 물론 야 경영권을 네가 왜 꼭 방어해야 돼?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맞고 틀리는 거를 관계없이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해줘서 한 20% 정도로 내려준다면 그렇다면 배당은 늘어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득을 보고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떠나서 그런데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한국의 주식들이 배당이 늘어나고 주주 환원이 늘어나면 멀티플을 다른 나라처럼 줄 수 있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환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이 약간 멈칫하는 이유가 야 상법 개정 나이스. 한국이 변하는구나. 네. 그런데 배당은 저렇게 망설여? 물론 35까지만 해도 그게 원래 45니까 한 10% 내려오긴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죠. 35면은 그거 뭐 이것저것 내면 그거 40% 되거든요. 40%도 심하죠. 뭐 절반 가까이로 세금 낸다면 예. 뭐 하기 싫어지죠. 심하죠. 살지. 그래서 네. 지금 다른 남은 이슈 중에 뭐 집중 투표제도 있고 뭐 노란 봉투법도 있고 뭐 그 대주주 10억으로 하냐 50억으로 하냐 그거는 저는 작은 이슈건 같은데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금부터 봐야 될 초점은 제가 뭐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도 없고 예, 예.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맞다고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네. 사실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 그게 부자 감세 쪽으로 가서 뭐 분리과세는 뭐 1년에 배당 1,000만 원 이하, 2천만 원, 뭐 1억 이하에 받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줄여줄게. 얘네들 뭐 그거 받아가지고 노후 연금으로 쓰면 되니까 이런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배당률은 안 늘어나요.
예, 안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프레임하고 두 번째에서 이 두 번째가 좀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두 번째만 돼도 제가 보기에 최소한 25%또 오를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는 항상 미국 주식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25%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25%또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리까리한 거죠. 망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나온 대주주 10억, 50억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하고 했어야 돼요. 정부든 정치가든.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10억으로 내려놓으면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건가요? 세금 안 고쳐요. 다 팔아버리니까 세금도 어차피 안 고쳐요. 그럼 세금도 안 고치고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법인세도 24, 25로 되돌리고 이것도 그냥 일단 되돌려 놓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짜증나게 한 거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불편하게 뭐 그게 좀 마음을 건드렸고 이거는 어쨌거나 그게 돌아올 것 같아요. 50억으로. 주가지수 5천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과는 많이 배치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건드렸다니까요. 입법 상황이. 네.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거 앞에서 네. 말하는 이 구호는 뭐고 지금 나오는 이 정책은 뭐지 하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한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사실 이번에 그 국회의원 그 이거 보는 것도 제가 그 부분은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상법 그러니까 우리 가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세법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도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작전주들이 많고 음. 그리고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이 뭐 아직도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얼마 전인가요? 뭐 어떤 회사가 갑자기 굉장히 큰 회사인데 확 올라요. 네. 오후에. 예. 그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무슨 발표가 딱 나요. 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연합뉴스에 계시는 분들이 모른다면은 내부자만 안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랬어? 그 회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미리 샀던 사람 또는 팔았던 사람은 어떤 자들이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주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그리고 또 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좀 관대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는 사람들끼리 좀 미리 좀 사고. 그 관대할 일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그 뉴스가 딱 났을 때 저는 첫 번째, 야, 저분이 AI 관련된 걸 뭘 하니까 이거 무조건 내부자 정보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 법률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해상충? 와, 너무 약하죠. 그다음에 이해상충으로 해서 저게 이익을 받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순간 범죄예요.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관련 있는 자기 직위에 어떤 직에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진득한 정보는 내부자 정보고요. 그 정보를 누구한테 발설하거나 그거를 관계된 주식을 사면 그 자체로 중범죄예요. 그런데 그 중범죄는 조금 들어가고 물론 다 나쁜 거지만 무슨 뭐 차명 계좌 그것도 물론 심각한 거고 뭐 공직자 뭐 재산 누락 이거보다 저는 첫 번째 게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세 번째로 항상 얘기해요. 물론 뭐 그런 뜻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투명한 것도 요번 이 해프닝을 보니까 그거 진짜 1억이잖아요. 금액이 막말로. 그 뒤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1억이 달하면 1억에 시장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려면 100억이나 1000억을 하든지 1조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장난이에요. 이게 심각한 범죄를 할 거면 한 1조 했겠죠. 그래서 한 몇 천억 벌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범죄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1억을 해서 돈을 벌면 몇 푼 벌겠습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당사자도 시장에 있는 사람도 너무 관대해요. 이 투명하지 못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진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농담도 하잖아요.
아, 소장님 뭐 좋은 정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범죄라니까요. 뭐 대답하시면 바로 범죄예요. 그런데 제가 증권사 사장 몇 년 했잖아요. 저 만나면 손님들이 아이고. 다 그래요. 야, 뭐 좋은 정보 없어? 네. 그 자체가 범죄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상대적으로 여기서 금년에 25% 올라갔잖아요. 상법 때문에 과번원 산 거. 여기서 25%또 올라가려면 큰 덩치 중에 하나가 세법 관련이고요. 뭐 얄밉지만 대주주들의 네. 도망갈 구멍.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그 내부자 정보하고 작전주하고 이런 거 진짜 좀 자정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제 아내가 거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 뉴스를 보든 뭐 네. 누구 남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뭐 하는 얘기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그 차이뿐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네. 아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막 열받아 하는 척하면서 막 공분을 사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에 네.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나도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무슨 뭐 대출을 받았으라도 그 힘 있는 자리에 가서 뭐 조금 알아가 미리 뭐 깨작깨작거리면서 푼돈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사람인가 봅니다. 심지어 네. 미 하원 의장을 지낸 워싱턴 DC의 여왕 낸시 펠로시가 잘하면 조만간에 이제 미국 의회에 서겠어요, 이거. 네. 법안 네. 발의할 것 같은데 미국의 의원들도 주식 못하게 뭐 그런 식인데 아니 뭐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아이고 다 뭐 이렇게 출살나는 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모르는 거 나는 알아. 내가 뭐 하나 아닙니다. 뭐 하나 만들면은 아니요. 확 달라. 그런 거 아니래도 자, 얼마든지 그러면은 잘 되는데. 이런 네. 쓸데없는 소리는 막 그거 하고요. 네. 예. 갑갑합니다. 이것도 가다 보면 또 이제 진영 논리가 도입되고 또 뭐 정치색이 어떻고 네. 이렇게 되면서 예. 뭔 말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요새. 뭔 말을 못하니까 근데 넘어가는데. 저는 정치색은 전혀 아니고 예. 그러면 조금 다시 그 미국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그래서 미국 시나리오는 이제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제 시장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가 헷갈리는데 네. 저는 미국 장기 금리가 조금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전체적인 그런 경기나 고용과 물가 그리고 미국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장기 금리가 변하면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주식에는 무조건 좋은 거고요. 달러에도 좋을 거예요. 장기 금리가 폭등을 하잖아요. 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 아주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또 미국 정부가 뭐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중국하고도 싸움이 안 되고 갖고 뭐 진짜 미국 국채도 아무도 안 사고 막 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폭등을 하면 그거는 주식 급락할 거예요. 예, 그럼 달러도 급락할 거예요. 예,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제가 될 것 같은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기 금리가 내리지는 않는데 오르지도 않아. 네. 4.2에서 한 4.5 정도까지만 그 사이에서. 살살. 예, 예. 네. 그리고 잘 어떻게든지 매너지가 돼. 그러면 주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주식은 예. 제 생각에는 그 자체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주식은 그런 대로 야 그래? 뭐 어쨌거나 단기 금리는 풀리고 있잖아. 그리고 돈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각 나라마다 재정 정책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방위비 다 올려야 되잖아요. 각 나라마다 AI에 엄청난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풀려요. 어차피 풀리는데 장기 금리가 매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아 그래 알았어. 뭐 5%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채권에도 5% 준다 이거지. 그럼 주식에서는 7%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내가 7%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 나의 목표도 7%야. 옛날처럼 2%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뉴 노멀이 돼서 저는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아까 리스크 온 되는 거하고 차이는 그냥 이거는 제 그냥 가정이지만 그때는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달러가 꼭 약세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이거는 달러가 강세될 가능성이 많죠.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보다 특별히 나쁠 이유가 없다면 이거는 달러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 지금 국내 주식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세법, 상법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조금 펀더멘탈한 얘기를 해보면 뭐니 해도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가 우리가 엄청 나빠요. 그거야 뭐. 예. 예. 경기가 나쁘니까 우리도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여기도 또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낮출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한 대로 뭐 무슨 이유든 간에 달러화가 강세가 돼버려요. 달러화가 지금 글로벌리 대표님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뷰가 달러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죠. 100에서 지금 96까지 갔다가 지금 별일이 있어도 진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만 가면 더 안 내려가고 예. 4.5만 가면 또 더 위로도 안 가고 요 안에 갇혀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만 계속 갇혀 있으면 달러 잘 안 떨어져요. 달러 잘 안 떨어지고 예. 아닌 말로 예. 일본이 5,500억 달러, 예. EU가 6,500억 달러, 한국은 뭐 거의 외환 보유고 거의 탈탈털이야 하듯이 한 3,500억 달러. 예.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구속력 있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차곡차곡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은 뭐 그건 뭐- 달러가 어떻게 약해집니까? 그거는 뭐 계산하지도 없고요. 저는 그건 뭐 안 믿고 있지만 예.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예요. 그리고 실제로 3,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뭐 상당 부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야겠죠. 거기서 달러 빌리는 거는 제한될 때고 산업은행이 빌려갖고 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이 될 테니까 아마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달러 강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누르기는 할 거예요. 야, 이거 언젠가 투자 엄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제가 삼성의 회장이에요. CFO예요. 제가 현대의 CFO예요. 내가 달러가 생겨요. 그럼 팔아가지고 원화로 만들려다가 야야 잠깐만. 우리 미국에 뭐 투자 엄청 해야 된다며. 아 잠깐만 이래 되는 잠깐만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거는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또 더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싸나 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예전에 우리 트레이딩 할 때 많이 봤던 그 거주자 예금 있죠. 거주자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거주자 예금이 많이 늘었으면 예전 같으면 야 거주자 예금이 많이 늘었으니까 결국 달러가 이제 무거워서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시장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는 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 기대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좀 글로벌리 달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제 말이 맞아가지고 이후야 뭐든 간에 달러가 좀 오르게 돼요. 네. 그럼 원 달러도 따라서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분명히 악재예요. 지금 특히나 최근 예, 들어서는 우리 지수하고 달러 환율은 완전히 역외상관관계예요. 예. 그래서 매일 예를 들어서 1,450원을 다시 가잖아요. 무슨 1450? 이유든 간에. 그러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이 상대적인 밸류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을 해보면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저 잘 되면 무조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봐야 될 초점은 우리나라 경기와 경기를 살리는데 우리도 단기 이자를 얼마나 빨리 빼주는지. 그때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자율 뺀다고 환율이 막 약해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글로벌리 달러가 강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진짜 외부 요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우리 최근에 우리를 25% 끓여줬던 그거에 시즌 2가 나와야 되는데 시즌 1은 나왔잖아요. 가버넌스 아직 좀 남았죠. 무슨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건 남아 있지만 그거는 상법 개정에 비하면 좀 사이즈가 작다고 보면은 진짜로 큰 시즌 2는 세법인데 시작부터 좀 삐걱댔잖아요. 예. 근데 삐걱된 거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보기에 큰 거는 배당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국민적인 합의가
과연 주식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갈런지. 국민적인 합의라. 예, 결국 국민적인 합의가 아니 그냥 정치인들이 그 완장 채워준다고 그냥 이렇게 뭐 뚝딱뚝딱 뭘 만들어 갖고 하실 게 아니고 하다못해 뭐 좀 뭐 TV 중계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저 뭐 여의도에서 좀 큰 홀 빌려 가지고 학자도 업계 사람들도 뭐 좀 정책 당국자도 해서 맨날 며칠 좀 이렇게 머리 좀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에 하시겠죠. 그 정도는 하시나? 예, 그 충분히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황당무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요번에 어쨌든 10억, 50억 그거 보고 네. 와 이거 생각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한 거죠. 이거도 진짜 생각만 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너무 생각 없이 하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지금요. 네. 감정을 다 건드렸죠. 야, 이것도 이렇게 황당하게 하면 더 심각한 어려운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걱정을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은 조금 감정적으로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좋으면 한국을 투자하고 한국이 나쁘면 나가면 되는 건데 네. 한국의 분위기가 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밸류를 뭐 찾는 건 좋은데 어쨌든 나한테는 나쁘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가는 것이고 이게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거네? 그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짜증을 내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요즘 외국인이 조금 사면 그냥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그냥 빠져요. 그 현상이 지난 한 몇 개월은 사실 별로 안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뭐 산다고 특별히 오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 며칠만 보면은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외국인이 탁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보이고 중간에 외국인이 뭐 선물이나 현물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아주 짧게 좀 쫓아다니고 그래서 시장은 역시 항상 제일 똑똑한 거고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주주 환호는 기억나십니까? 작년 4월인가요? 한번 시작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만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주주 환원 얘기 나올 때 환호한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관 아니에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 3개월쯤 있다가 아닌가 봐. 그리고 나갔잖아요. 이번에 외국인이 또 많이 들어왔고 이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제일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 대형주들의 대주주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 대주주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대주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대주주들하고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경영에는 참여를 안 하니까. 대표님은 지금 AI 일상생활에서 AI를 어떤 분야에서 저 엄청 씁니다. 예를 들면 저 유튜브요. 어. 예, 찍을 때, 편집할 때, 자막 달 때 저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예, 일어나서 그 유튜브에 올리는 데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래요? 예,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게 뭐 그걸 쇼트로 만드는 거는 AI로 다 만들 수 있고요. 뭐 올리지 않을 뭐 의미가 없어 안 올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AI가 제가 유튜브를 하게 해준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시간이 10배로 들 텐데 저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워낙 단축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 생성형 말로 하는 거는 요즘은 진짜 이런 거 별로 안 쳐다보고 그냥 걔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그리고 점점 그게 근데 제일 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좀 틀리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틀렸거든, 걔가 틀려. 걔도 꽤 틀려요. 음. 그러면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사과는 안 하는데 이 말이 맞아는 해요, 바로. 근데 사과는 절대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어쨌든 뭐 웹서칭 할 때도 저도 잘 못 찾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 노는 거에도 뭐 그런 것들 뭐 되도록이면 많이 보고. 그러면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갖다가 우리 김준성 대표님은 실제 체험하고 계신 거네. 네, 저뿐 아니라 누리고 계시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저는 뭐 회사 일을 이제 요즘 안 하니까 모르겠죠. 회사는 워크플로우 같은 게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요? 점점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불필요해지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큰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는 어느 책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 위에 사람이 있고 기계 아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예, 아하, 예. 아. 기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최저임금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주는 돈을 받든지. 음. 그러면 기계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기계 위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기계가 제일 위에 있으면 인류가 망하는 걸 테니까 이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10%를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해요. 10%를. 아직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위에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AI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이면은 전 10%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야 뭐 다 은퇴를 그 했고 나머지 네. 그러면 그 기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최저임금 받는 거죠. 배급 받고 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할 만한 자리나 있습니까? 그것도 뭐 그것도 이제 어지간하면 뭐 로봇으로 대체할 건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놀면서 받아야죠. 뭐 굶겨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겠네. 예, 많이 걷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자한테 걷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한테 걷어야겠죠. 결국 회사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는 이건 제가 뭐 조금 제 생각이라 틀릴 수 있는데 기술적인 거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90년도에 IT 발전에 의한 생산성 좋아진 거하고 네.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주로 PC였잖아요. 네. 별로 돈이 안 들었어요.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때 난리 났던 다음이라든가 뭐 어떤 뭐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큰 투자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고. 요즘은요, AI는 아니에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 전기,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바꾸는 거.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기업은 아예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큰 차이죠. 이게 양극화를 더 일으킬 거고요.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 금리하고도 좀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뭐 AI에 투자하는 자체가 GDP에 잡힐 거예요. 그게 성장률에 잡힐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AI를 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들고 그 이후에 굉장히 천천히 생산성이 나가면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대단한 투자를 언제 하나요? 지금부터 향후 몇 년 사이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장기 금리가 내려올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쪽으로도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이 금리를 낮출 것이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생산성이 좋아지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예전에 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는 같은데 그게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뭐 3년, 5년이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뭐 5년 후에 투자하는 걸 지금 걱정하기는 좀 빠르잖아요.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가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장기 이자율이 쉽게 안 빠진다. 그 말이 제 생각이 맞다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은 달러는 잘 안 빠진다.